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했습니다. 나탄즈 농축시설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핵과학자들이 사망했죠. 9일 후 미국도 합류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핵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대체 핵무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로 퍼져나간 걸까요? 1945년 미국이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는데 2025년 현재 전 세계에는 무려 12,241개의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이 중 3,912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장착되어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은 이 위험천만한 무기가 어떻게 10개국으로 확산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더 많은 나라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1938년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이라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원자 하나를 쪼개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시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이 기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시켰죠.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미국 GDP의 거의 2%를 쏟아부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까지 합류했고요. 독일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규모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지만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완성했다 하고 살짝 귀띔했는데 사실 스탈린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파이들이 맨해튼 프로젝트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결국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일본은 항복했지만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소련은 1941년부터 이미 핵무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의 과학자들이 갑자기 핵분열 연구 논문 발표를 중단하는 걸 보고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눈치챈 거죠. 히로시마 폭격을 목격한 스탈린은 프로그램에 속도를 냈습니다. 미국 내부의 스파이들로부터 빼낸 설계도가 있었지만 이중첩자를 걱정해서 그대로 믿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어요. 독일에서 납치한 과학자들도 총동원했죠.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1949년 카자흐스탄에서 첫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독점은 고작 4년 만에 끝났고 냉전의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영국은 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핵무기 연구를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1940년부터 튜브 엘로이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독일에서 망명한 과학자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 자원이 부족해서 연구 성과를 전부 미국에 넘기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퀘벡 협정이라는 약속도 했죠. 전쟁이 끝나면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마자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너희한테 줄 수 없다며 혼자 다 가져간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영국은 독자 프로그램을 재개했고 다행히 이미 많은 연구를 해둔 상태였고 세계 우라늄 매장량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1952년 호주 근처 몬테벨로 섬에서 허리케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핵무기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원자폭탄이 원자를 쪼개는 핵 분열을 이용한다면 수소폭탄은 원자를 합치는 핵융합을 사용합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지구에서 재현하는 건데 위력이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들은 이건 너무 위험하다,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개발을 강행했어요. 1952년 미국이 아이비 마이크라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보다 450배나 강력했습니다. 소련도 1955년 RDS-37 실험으로 뒤따랐고 영국도 1957년 그래플 작전으로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죠. 이 새로운 위협 때문에 미국은 영국과의 핵기술 공유협정을 1958년 재개했습니다. 프랑스는 네 번째입니다. 사실 몇몇 과학자들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긴 했지만 2차 대전 후 독자적인 길을 걷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였어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반대하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굴욕이 프랑스를 자극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 없이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 나토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니제르, 가봉, 마다가스카르 같은 식민지에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지만 프랑스 과학자들은 악착같이 매달렸고 1960년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제르보아 블루라는 이름으로 첫 실험을 했습니다. 1968년에는 수소폭탄까지 완성했고요. 중국은 5번째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주의 동맹국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흐루쇼프가 스탈린 비판을 시작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자 마오쩌둥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산주의 원칙을 배신했다는 거였죠. 결국 흐루쇼프가 모든 지원을 철회하고 과학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중국은 혼자서 계속해야 했어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엄청난 자원을 핵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천연 우라늄 매장지를 발견했고 1964년 놈노르 사막의 마른 호수에서 596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32개월 만에 수소폭탄 실험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핵분열에서 핵융합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역대 최단 기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6번째인데 유일하게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와 협력해서 네게브 사막에 비밀 시설을 지었어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알아차리고 사찰을 받아라고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사찰단이 왔을 때는 미리 준비해서 지하 시설을 숨겼고요. 벤구리온 총리는 핵무기에 집착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습니다. 케네디 사후 존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압박이 약해졌고 1967년경 핵무기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적 증거는 1986년에 나왔어요. 모르데카이 바누누라는 기술자가 네게부 핵시설에서 일하면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영국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그는 로마에서 여성 모사드 요원의 유혹에 넘어가 납치됐고 이스라엘로 끌려가 18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언론 인터뷰나 출국이 금지된 상태고요. 그의 폭로로 이스라엘이 수소폭탄까지 보유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인도는 7번째입니다. 2차 대전 후부터 핵기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화된 건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입니다. 파키스탄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라며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와 물자를 지원받았지만 비밀리에 무기 개발에 전용했습니다. 1974년 라자스탄 사막에서 스마일링 붓다라는 암호명으로 첫 실험을 했는데 평화적 핵폭발이라고 우겼어요.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쏟아졌습니다. 캐나다가 제공한 원자로를 약속 위반해서 사용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서명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한동안 실제 무기화를 자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반대했고요. 본격적인 무기화는 1990년대까지 미뤄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번째이자 가장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 중 하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소련과 이스라엘에도 우라늄을 수출했어요. 1948년부터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에 무기 개발로 전환했습니다. 나미비아와 앙골라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보고 위협을 느꼈고 아파르테이트 정권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보호해줄 동맹국도 없었거든요. 1977년 칼라하리 사막에 실험장을 만들고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소련 위성이 이걸 발견해서 미국에 알렸고 국제적 압력으로 중단됐습니다. 1979년 인도양의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근처에서 이중 섬광이 감지됐는데 이게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합동 핵실험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아공 영토를 빌려주는 대가로 기술을 제공한 거죠. 1980년대 중반 남아공은 히로시마급 폭탄 6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졌고 아파르트헤이트도 종식되면서 새 정부에 핵무기를 넘기는 게 두려워 역사상 처음으로 자진 해체를 선택했습니다. 설계도는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은 금고에 보관했는데 2007년 무장 침입자들이 이 시설에 침투했다가 저지됐던 사건이 있어서 지금도 보안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9번째입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굴욕을 겪었거든요. 총리가 풀을 뜯어먹고 굶어 죽더라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1974년 인도가 스마일링 부타 실험을 하자 경쟁이 본격화됐어요. 압둘 카디르 칸이라는 과학자가 네덜란드 핵시설에서 일하면서 우라늄 농축 기밀을 훔쳐 파키스탄으로 가져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도 적극 도왔어요.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을 무장시키는 게 중국에도 이익이었으니까요. 설계도와 자재, 전문 지식까지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초반에 파키스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파키스탄과의 동맹이 필요해서 눈 감아줬어요. 1998년 인도가 비평화적 핵탄두 5개를 폭발시키자 몇 주 만에 파키스탄도 라스코 산맥에서 5개를 터뜨렸습니다. 인도는 선제 공격 금지 원칙을 천명했지만 파키스탄은 선제 사용 가능을 유지했어요. 핵무기를 먼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위협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후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인도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4년 압둘 카디르 칸이 북한, 이란, 리비아의 핵기술을 불법 판매했다고 자백했는데 이게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북한이 10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김일성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봤어요. 한국과 미국이라는 적대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죠. 1950년대 소련이 평화적 에너지 목적으로 연구시설 건설을 도왔고 중국도 초기에는 협조했지만 무기 개발 지원 요청은 양국 모두 거부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자체 프로그램에 집중했고 다행히 대규모 천연 우라늄 매장지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1980년대 미국이 핵 에너지 연료를 무기로 전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1990년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밀리에 개발을 계속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지연시켰습니다. 1994년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건 무기 제조가 매우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2002년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합의가 깨졌고 북한은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소련의 초기 도움 외에 중국과 특히 파키스탄의 기술 지원이 중요했습니다. 2005년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했고 2006년 10월 첫 실험을 했는데 너무 약해서 실패로 추정됐어요. 추정 위력이 0.5킬로톤밖에 안 됐거든요. 2009년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두 번째 실험을 했고 이번엔 훨씬 강력했습니다. 2013년, 2016년, 2017년으로 이어지며 수소폭탄급까지 도달했습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최대 1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개국 외에도 냉전 시절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보관했습니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는 물론이고 그린란드,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캐나다, 모로코, 푸에르토리코에도 핵무기를 배치했어요. 지금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는 미국 핵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배치했고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쿠바에도 있었어요. 소련 붕괴 후 모두 철수됐지만 2023년 러시아가 다시 벨라루스에 약 130개를 배치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루마니아,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리아, 대만, 일본이 여기 포함됩니다. 특히 이라크, 시리아, 이란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시설이 파괴됐어요. 이란이 지금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받았죠.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408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핵폭탄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60%까지 농축을 완료했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는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공습 이후에도 지하에 보관된 우라늄 일부는 파괴되지 않았고 이란 기술자들이 접근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휴전은 했지만 이란은 핵사찰을 거부하며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만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첨단 원자력 기술과 대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었는데 흥미롭게도 멕시코가 제안한 틀라텔롤코 조약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핵무기 금지 지역이 됐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만 예외인데 프랑스 영토라서 조약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실제로는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고요. 비슷한 조약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라로통가 조약은 남태평양, 펠린다바 조약은 아프리카 대륙, 세미팔라틴스크 조약은 중앙아시아, 방콕 조약은 동남아시아, 남극 조약은 남극 전체를 핵무기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잠수함이 실어서 바닷속에 숨겨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심해에서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들이 은밀하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적국이 선제 공격으로 지상의 모든 발사시설을 파괴해도 잠수함에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에요. 찾을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으니까요. 핵무기를 만드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눈에 띕니다. 1979년 인도양 한가운데 구름 아래서 터진 작은 폭발도 미국 위성이 포착했을 정도거든요. 지금의 감시 기술은 그때보다 수백 배 정교합니다. 2023년 대서양 심해에서 잠수정이 폭발했을 때도 미 해군이 감지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0개국이 해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가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핵탄도 12,241개 중 9,614개가 실제 군사용으로 배치 가능한 상태이고 그중 3,912개는 미사일과 항공기에 실제 장착되어 언제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체의 87%를 독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매년 100개씩 늘리고 있어서 2035년까지 1,5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란의 핵개발 추진, 이스라엘의 공습, 북한의 양산 능력 과시로 핵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세계는 여전히 이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